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Y.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중진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진 에너지 민주당입니다. 네. 라임이 또 그렇게 돼서 들을 네. 때마다 저도 에너지가 나네요. 네네. 네. 뭐 앞선 인터뷰 이어서 이제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당내 영남 중진 의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지역구를 떠나서 험지로 출마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도 뭐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의원으로 있는 낙동강 벨트를 가서 탈환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런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촉구하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기 당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거는 뭐 자르는 방법으로 좋고 또 자기네 사람 꼽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른바 양지가 되는 이런 지역구에는 뭐 용산 핵관이나 아니면은 뭐 검핵관이나 네. 이런 후보들 갖다 꼽겠죠. 어, 그러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뭐 저기 당으로서는 그렇게 하면은 뭐 좋기는 좋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괜찮은 거냐라고 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꽂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아직은 전반부만 보셨죠. 근데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해주길 많이들 바라죠. 보통 뭐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네. 그렇게 합니다. 낙동강 벨트 문제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중진 의원들이 여당에서 이렇게 투입이 된다면. 지금 그거 뭐 김두관 네. 의원이나 뭐 아유 끄떡도 없죠. 그거는요. 그거는 중진 의원 그거 한다고 될 수 있는 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게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태까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아. 서울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국힘이 지난번에도 뭐 여러 중진들 여기저기 갖다 꽂고 그랬거든요. 예. 다 떨어졌어요. 하나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일단은 뭐 관심 끌기나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뭐 할 수 있겠지만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보시는 거고. 네. 그럼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비운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사실 관심이 쏠리고 그게 있습니다. 관심이죠. 네. 용산 출신이나 검찰 출신이 채우게 되는 건 아닌가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면은 또 다른 K라인? 뭐 이래서 그건 모르죠.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아니 뭐 근데 어떤 경우에나 그쪽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갈 가능성들이 크겠죠. 예.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지금 뭐 대통령으로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람으로 탄핵에 맞서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용산 출신이나 검사 출신 네.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 네. 그럼 이어지는 질문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이제 관훈클럽 토론회 초청을 받아서 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검사 독재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나서 네.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한 발언 중에 가장 문제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건데 그거 들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정말 큰일 낼 사람들이네.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검사 독재 더 세게 하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오히려 반대로.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억울해 죽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 자체가 끔찍해요. 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더 세게 하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속내는 그렇게 그걸 읽으시는 거고. 듣는 국민들은 다 섬찟해하십니다. 네. 네. 한 위원장이 총선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숫자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151석을 목표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박하냐. 지금은 180석 아니냐 민주당. 네. 그러면 민주당의 목표는 이재명 대표의 자기 생존인 것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오직 이재명만 보이나 봐. 윤석열 눈에는 김건희만 보이듯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아니 지금 질문하시는 게 앵커님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왜 그렇게 조그만 거에 관심 가졌어요? 왜냐하면 일단 총평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총평을 들어보는 거. 저 오늘 그 100번 다 봤거든요. 예. 제가 오늘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돼서 그 고통의 100분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총평을 하는데 일단은요. 일단은 리더로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인 한동훈이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려고 그러면 그거는 국힘의 지도자로서 나와야 되는데 예. 국힘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보다는 개인 한동훈을 너무 이렇게 표현을 강조했다. 했다. 거기다가 일단은 화법 자체가 지도자의 화법이 아니다. 일단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장 오늘 저녁부터 가셔가지고 숨쉬기 호흡 연습부터 좀 하세요. 그렇게 숨찬 거로 하시면은 일단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가 괴로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물 좀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하면은 물 마시고 숨 크게 쉬고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단어를 그냥 막 쏟아내고 그거를 더군다나 힐난하는 말들 이런 걸 쏟아내니까 일단 귀에 들리질 않고 더 이상 저는 의무감으로 들었습니다. 고통의 백분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그 언론이 다 마사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초보지만 그런 식으로 초보티를 내는 거는 그건 국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정말 준비되지 않은 그 토론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그동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왜 통상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되게 방송에 나가서 다 이런 데 나와서 네. 한 15분씩 또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하세요. 언론 인터뷰를 따로 하진 않았어요. 한 번도 안 하고 기자간담회에서 잠깐 이렇게 던지는 말만 하고 그래서 훈련이 안 됐거든. 근데 지금 한 달에 지나도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오늘로 잡았느냐. 오늘 저녁에는 대통령, 네. 오늘 낮에는 비대위원장. 따로 뭐 조율을 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아니 그거는 조율을 해야 정상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관훈 토론회가 먼저 잡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께 잡혔으면은 그러면 관훈 토론을 취소를 하는 게 그거는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될 예의죠. 그거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가 뭐냐? 네. 나와서 희석하려는 거야. 대통령이 어차피 잘 못할 거니까. 어차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미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이 문제를 좀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이재명 막 헐뜯고 막 이러고 나면은 그러면 뭐 좀 미리 예방주사 좀 놓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실패하셨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이따가 10시에 저는 10시 거는 절대로 안 볼 거예요. 저는 그냥 오늘 하루에 고통의 시간은 총량은 채웠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보거나 할 텐데 오늘 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의 이 말에 총론에서 제가 아까 가장 큰 실수는 그 검사 독재면은 이재명 감옥 가 있을 거다. 네.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었는데 그 걱정할 부분에 부분이 대해서 있다고 하면서도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셨어요. 경호가 부실했던 것 같다. 네. 그거 얘기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요 국민한테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대통령 말씀도 보셔야 될 텐데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가야 돼요. 국민들은 이건 다 가진 뭐냐면 그거는 뇌물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좀 톤 다운되고 혹시 유난 갈등의 여파가 남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는데 당연히 아니 근데 오늘 그거는 이제 제가 보면 용산의 지시에 그대로 따른 것 같고요. 근데 세 번째가 제가 굉장히 제가 오늘요 사이사이에 용산을 들이받는 발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헌법과 뭐에 따라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뭐 한다라든가 그다음에는 공천은 누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예. 그러면 용산을 들이받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이거는 여사에 대해서는 좀 톤 다운을 한 것 같으면서도 아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그거는 부분에 그냥 있어서는 또 강조를 하는. 약간의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다른 쿠데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용산에도 위협의 발언 같은 게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에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그 역학 관계가 딱 보이더라고요. 일단 용산에는 찍혀 있다. 근데 용산에서 생각하는 김건희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지켜줄 건 지키자. 그거 하면 큰일 나겠다. 그 대신 공천이나 이런 부분 또 비대위원장의 이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이받을 여지를 남겨놓자. 그래서 왜 본인의 마음이 딱 드러난 말이 있었잖아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인생 꼬일 것 같다. 네. 그 얘기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미 꼬인 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도 또 이기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말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양반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이길까? 뭐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뭐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했지만은 이기든 지든 이미 한동훈은 이미 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앞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져 있기 때문에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은 처절하게 깨지고서 밟히고 나가는 게 최고다. 그럼 국민의 마음에라도 남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른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공천에 관련된 부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각을 세울 거는 각을 세워야 그래야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본인의 생존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네. 오늘 관원클럽 토론회 일정 잡은 거 형식 내용 다 총체적으로 문제였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냐면 이런 거는요. 보통 작전을 엄청나게 짜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냐면 일정은 그렇게 했더라도 나머지 있으면 저는 오늘은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먼저 나와서 대통령 앞에 또 그렇게 하는 거 일단 무도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굉장히 무리한 거죠. 여당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용산에 사인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가서 역할을 이렇게 해라. 네. 김건희는 쉴드하고 이재명은 강하게 비난하고 이렇게 네. 해라. 근데 그 자리에서도 오늘 언론인들은 질문 제대로 못 하잖아요. 양승태 문제나 이재용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한동훈이 검사로서 네.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번에 다 깨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양승태식이나 이재용식으로 그렇게 모든 게 무죄가 나는 경우는 이거는 검사의 무능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낸 거거든요. 다 짚었어야 될 부분인데. 네. 근데 오늘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사방에서 사면 초과가 되고 있는 거죠. 아까 공천에 있어서는 좀 목소리를 낸 부분 짚어주셨는데 네. 오늘 그중에서 실명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서울 이제 성동갑 관련해서 윤희숙과 임종석 네. 어떤 분이 이제 서울 시민의 이걸 더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떤 후보가 이제 서울의 시민의 질을 더 바꿀 수 있겠느냐. 네, 그거는 뭐 그 매치가 성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뭐 윤희숙을 사천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는 모양이지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운동권 심판론을 근데 윤희숙은-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거는 이제 유일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일하게 매달릴 수 있는 동아리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거는 또 그것밖에 없고 이재명의 여러 가지 이른바 혐의 본인들이 그렇지만 감옥에 집어넣지 못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운동권에 대한 청산 그것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운동권 청산에 관련된 거는 별로 일단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미 뭐 여론조사에서 드러났고요. 실제로 운동권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도 이미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른바 운동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되면은 예. 3분의 1 정도라는 거거든요. 3분의 1 정도 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뭐 다 운동권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우리는 253개 지역인데 그러니까 소구력이 뭐 없다. 별로 소구력이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권에 대한 컴플렉스를 그렇게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게 저는 운동권 세대이긴 하지만 운동권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 부채 의식이 있어요. 저는 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예. 서울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좀 약간 운동권에서는 떨어져 있는 뭐 이런 좀 저기라서 항상 좀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원만 하고 응원만 하고 그랬지 직접 못해서 항상 부채 의식이 있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쓰럽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다 같이 하는 건 아까 예. 그 오래된 다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386이 민주당에도 686이 됐다 이런 얘기도 그럼요. 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계속해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좀 용퇴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홈지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운동권 출신 분들이 굉장히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강해서 네. 지역에 굉장히 잘 파고드세요. 어.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그러니까 다선 의원이 많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왜냐하면 좀 세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본인들도 많이들 고심하실 거예요. 특히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한 자리 하셨던 분들. 예. 그러니까 가령 뭐 우리가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비서실장 같으면 무지무지 높은 자리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장관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총리를 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근데 저는 그거는 말이 되는 게 그런 분들은 이미 지명도도 있기 때문에 네. 딴 데 필요할 때 또 다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가지는 않더라도. 고민의 지점이 있다는 말씀.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분명하게 갈 겁니다. 3시간 5분 남았네요. 윤석열 대통령 KBS 네네. 신년 대담이 이제 방송이 되는데 네. 일요일에 사전 녹화를 해서 이제 사흘 만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흘이나 걸리나 봤더니 미니 다큐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이 아마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신년 기자회견이 아닌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 또 생방송이 아닌 녹화, 또 기자들과의 질답이 아닌 미니 다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식으로 이거 그런 게 제안이 들어오면 그건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참모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방송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근데 저는 여기서는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가장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입김이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그러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 대담 형식으로라도 솔직하게 하여튼 이번에 명품백 네. 뇌물 수수에 대한 게 뭔가는 밝혀야 되는 거는 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사과 그거는 없으니 뭔가는 해야 되는데 뭐가 가장 그나마 효과를 줄이는 거를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아마 이렇게 미니 다큐 플러스 대담에 이런 걸 했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 가장 부담이 적고 네. 그다음에 뭐 자기네들이 포장을 할 수.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저는 사흘 동안이나 있었으면은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진짜 다큐를 만들면 사흘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자료 화면도 들어가고 편집을 그다음에 많이 넣을 수가 편집에 있죠. 많이 넣고 그다음에 뭐 음악 같은 거 네.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면은 일단 거짓말이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딱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도 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명품백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디까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말을 들어본 거에 의하면은 99%는 하여튼 몰카 공작으로 몰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른바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희생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천둥벼락에 치겠죠. 그래도 유감 표명 정도라도 하면 민심이 좀 수그러들 수 있을지. 아니 유감 표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이거는 뉘앙스나 이런 뭐냐면 게. 이거는 수사받아야 되고 이건 당연히 특검도 가야 될 사안인데 아니 김건희 지금 특검도 피해가는 것도 거부한 것도 저거 한데 아니 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만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건 심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 그 감정선을 더 건드리는 게 나오면은 큰일 나는 거죠. 저는 근데 그렇게 큰일 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은 그럴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짜여진 형식으로 간 거기 때문에 또 이미 다 준비된 질문, 준비된 답변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준비된 답변, 뭐 종이 한 장 없이 대통령이 얘기했다, 프롬프터 같은 건 없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사전 녹화하면 한 5번은 새로 찍을 수 있잖아. 이미 10번도 그 새로 자체가. 찍으려고. 그럼요. 한 10번은 다시 찍었는지 알게나 뭐예요. 프롬프터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모르려나.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강조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냥 생방송 기자회견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대통령이 정말 저거 하는 게 만약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기자들도 여러 종류의 질문을 또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서너 번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땀을 빨뻘 흘리는 게 보여. 네. 만약. 대통령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근데 거기서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대통령이 와이프를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보여. 그럼 국민들한테 동정표라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잖아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그럼요. 왜냐하면 진심은 언제나 진심은 알려집니다. 예. 진심이라는 건 다 알게 됩니다. 그 오늘 한동훈 그 토론회도 다 거기에 숨어서 언론 마사지 받고 뭐 몇 개 라인으로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빨리 그 방송에 나오셔서 그 인터뷰도 좀 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호흡법 좀 열심히 하시고.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많이 훈련했어요. 많이 준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저희야 거? 뭐 원래 당연하죠. 훈련을 받는 직업이니까. 정치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스피치가 정치인의 워낙 스피치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연습하시고 나오시는 게 그렇게 단어만 던지시면 일단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네. 막 듣고 있으면 막 헉헉대게 되거든요. 막 숨차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선거제 결정 이재명 대표가 조금 늦게 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한 부분, 이번 위성정당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과를 하긴 했거든요. 네. 이 결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날 기자회견 광주 선언한 날에 모처럼 저녁에 꿈도 안 꾸고 잘 잤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셔서. 아니 그동안 굉장히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대표도 그렇게 고민이 결단을-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고뇌의 과정 그리고 이 결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가 짧은 기자회견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께 사과도 하시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각오도 확실하게 통합비례정당이라는 거로 이제 승리를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편해졌죠. 그러니까 원칙은 지켰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네. 근데 이제 위성정당이 또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방어적으로 어쩔 수가 왜냐하면요. 사실 이거는요.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써부터 다 만들어 이미 당면까지 나와 놓은 사이인데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뭐라고 안 그러고 왜 민주당은 그걸 만들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아까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갔으면 안 했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병립형으로 가면 우리가 그동안 선거 동안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른바 표의 등가성 그다음에 국민의 투표가 그게 의석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해온 게 40년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보자고 여기까지 온 건데. 해보자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데 그때도 다들 그랬어요. 아니 설마 위성정당을 만들겠어? 근데 했죠. 설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지르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는 방어적으로 하면은 우리를 욕해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니네들은 방어를 하면 안 돼. 근데 양당이 그럴 수는 어쨌든 다 없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통합비례정당이라는 말로 저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네. 정말 그냥 지금보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 검증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가 그랬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지난번보다는 있는 편이에요. 60일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검증 좀 잘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정당들하고의 호흡도 좀 잘 맞추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통합비례정당이란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용해인 의원은 민주당과 소수정당 의석을 번갈아서 배치하자는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지금 너무 빠른 얘기고요. 일단은 주도부터 일단은 이거 주도하는 거를 어디서 하느냐.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하는 거를 지금 오케이 하는 거냐. 민주당은 이미 네.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 협의 과정 거쳐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해놓고 왜냐하면 이거를 퐁당퐁당으로 하자 이거는 너무 빠른 제안이세요. 그거는 그런 거는 사실은 여기에는 선수를 어떤 사람을 뽑느냐, 그걸 네. 어떻게 잘 배치하느냐. 왜냐하면 저는 용해인 의원은 선의로 하시겠지만.
용해인 의원이 또다시 비례대표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린민주당 의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잘 아시죠. 그게 그때 위성정당은 아니고 저는 자매정당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예. 민주당에 막 구박을 받아가면서 5%를 얻었거든요. 겨우 5%에서 세석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큰 성공이에요. 사실 새로운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녹색정의당도 3%가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선거제로 그때 직접 선거를 치러보셨기 때문에 네, 잘 알고 그렇기 계신 때문에.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저는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그거를 창당한 주도 정치 세력인 손혜원과 정봉주 의원이 선수로 안 뛰었어요. 자기네들은 그냥 밀어만 준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수들을 잘 뽑았어요. 김진애 포함. 김진애가 1번이었어요. 제가 1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냐 그리고 그 과정을 열린 공천이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공정한 방식으로 이거를 했어요. 국민 추천 받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순위 투표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하고 네.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기는 괜찮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정책들이 괜찮네 해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쪽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 누가 거기 들어가 말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로 보이면 그럼 게임 끝이죠. 그렇게 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도하는 쪽에서는 주도하는 사람들이 좀 선수로 뛰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얘기해 네. 주셨는데 네. 이것도 좀 앞서 나가는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네. 통합비례정당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또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아니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저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리셋 코리아 그 정치 세력화를 하잖아요. 또 하나가 송영길도 네. 무슨 검찰 해체 있습니다. 무슨 뭐 심판당 뭐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개인을 움직이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한 조건에 그 사람 개인들은 저는 선수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 얘기도 포함되시는 거예요. 네네. 그 세력에서 거기에 자기네들 대표 선수를 보낸다 이러는 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그러니까 백업 역할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건 당연히 왜냐하면 저는 정치 세력화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에 왜냐하면 저 정말 무도한 검사 독재 세력들이 조국과 최강욱과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적으로 죽이고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 살려낼 수 있는 건 정치적인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만 네. 타이밍과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근데 그게 이번 선거의 비례대표냐 이거는 개인으로는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예. 세력에서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오거나 들어올 수는 있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송영길 대표는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사법 리스크의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저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봐야 되죠.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 거냐 어떤 경우에나 대승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드릴게요. 네. 요즘 민주당에서 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 이거 가지고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0.73%로 진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 확실하고 그건 뭐 저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뭐 가령 뭐 여러 가지 저기겠지요. 근데 그 표현을 누가 하셨냐면은 이제 공천위원장께서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명백 교수님 하셨는데 그 표현을 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다선 중진위원이자 그동안 네. 상당히 고위 공직자를 지낸 분들로서 국민의 신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표를 있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표현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그것도 물론 본의 아닌 책임을 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시에 검찰총장을 만든 거, 뭐 운운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게 딱
딱 부러지게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친문, 친명 뭐 이런 또 개파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만들 사람들의 이제 얘기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세력 다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세력 그리고 저는 그런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당연하게 네. 저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가령 이게 임종석과 노영민 두 네. 분이 이제 출마하시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건데 솔직히 임종석 비서실장님은 저기 하셨잖아요. 저 정계훈 때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뭘 왜 또 나오셔서 이걸 하시나 저는 좀 의문표가 들고요. 그다음에 노영민 전 후보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또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충북지사에. 네. 그랬으면은 여기에 또 나온다는 건요 무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괜히 그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앞에서 거 보고 얘기해 주신 부분에 이게 네.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장관이나 총리나 뭐 여러 가지 자리했던 분들도 그중에 다선 의원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꼭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도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으니까 다선 의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예. 많아요. 제가 또 여기서 이름 얘기하면 다 사람들은 찾아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그렇거든요. 장관도 하시고 다선도 3선 이상 다선도 하시면은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 아니면은 조금은 비켜 있어 주셔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거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런 네.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네. 이현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 여부가 이게 조금 애매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이제 거의 이제 결정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는 이제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 솔직히 이현주 의원이 요서 굉장히 마음고생 하시는 모양인데 네. 우리한테는 비례대표 정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큰 이제 산을 넘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드디어 저기를 하잖아. 공천을 하잖아요. 네. 23개 지역 했고 또 오늘도 13개 지역인가 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거 끝나고 나면 뭐 하냐면 그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가 또 있죠. 되면은 그 중에서 누구는 나간다 만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에서 이제 이걸 하는 와중 이제 결정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현주 의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가타부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로서는 하여튼 이현주 의원까지 품을 수 있는 좀 큰 품에 민주당이 되고 같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이번 총선에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저는 입장을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거를 당에서 어떻게 결정을 당에서도 물론 뭐 옛날에 하신 일이 워낙 좀 뭐 거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예. 뭐 반발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또 당의 리더십에 맡겨야죠. 네. 이럴 때는 당의 리더십에 맡기는 게 중요하고 뭐 비례대표적 결정하셨듯이 당의 리더십을 믿겠습니다. 또 결정이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김진애 전 의원과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